이번 시간은 그 제2편 행정행위, 우리 행정법이 중심적 기념 징표가 됩니다. 보시면 먼저 이제 행정행위에서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그 행정행위 개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행정행위 종류가 나와요. 가행정행위, 뭐 사전결정, 보건허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효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이번 시간에 이것을 볼 겁니다. 먼저 행정행위 우리 교재를 좀 봐보세요. 교재의 의의를 보시면 먼저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행위로서, 그렇죠? 누구의 행위입니까?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의 행위로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행위이고,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행위이고, 외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며, 그 다음에 권력적 단독 행위이며 공법행위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이렇게 보시고 행정행위 구분, 행정행위 구분으로서 뭐 규율 상대방, 규율 사건, 도표 나오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개별적 구체적 규율, 양가로 2번 일반적 구체적 규율, 일반 처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행정행위부터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당구장 표시입니다. 자, 우리 행정행위에서 이제 의의가 매우 중요해요. 이런들 이제 요것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인데, 먼저 우리가 제1편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를 배우셨죠. 공법 관계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권력 관계와 관리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본래적 의미의 공법 관계, 바로 권력 관계를 말합니다. 이때 권력 관계 같은 경우는 본래적 의미의 공법 관계로서 행정 주체의 우월적인 지위 또는 특권을 인정합니다. 맞죠? 우월적인 지위나 특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행정 주체가 행정객체인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권력 관계에서의 행위가 1편에서는 권력 관계의 행위로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제2편에 와보면 갑자기 권력 관계란 그 용어가 안 나와요. 권력 관계에서의 행위가 이 용어가 안 나옵니다. 갑자기 뭐가 나와요? 행정행위가 나와요. 이 행정행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행정행위를 제2편에서 열심히 해요.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개념이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 중심적, 핵심적 개념 징표가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3편, 4편, 5편 가보면 행정행위가 또 안 나와요. 갑자기 안 나오고 갑자기 뭐로 나와요? 처분이 나오고 있어요. 처분이 갑자기 실정법상 용어로서 처분 나오고 또 갑자기 또 대법원은 행정처분해요. 과연 이런 그 용어의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이 행정행위 좀 말씀드린 이렇게 보시면 요것이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개념이 처분으로 실정법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행정행위 개념이 이렇게 이 처분 개념으로 갑자기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행정행위 개념은 뭐고 또 처분 이 개념은 뭔가, 이 관계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행정행위를 보시면 이것은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은 자 먼저 학문상 개념이다. 또 이론상 개념이다. 말 그대로 학문상, 이론상 개념이에요. 학문상, 이론상 개념. 자, 우리 행정법학에서 행정법학자, 우리 교수님들이, 행정법학자들이 이런 행위를, 이런 특징을,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행위를 갖다가 행정행위라고 하자라고 한 약속된 개념이에요.
약속된 개념. 자, 그러면 자, 봐볼까요? 자, 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실정법에 가보면, 우리 실정법, 각 개별법에 보면요. 이게 나와요.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또 확인, 공증, 뭐 쓰실 필요 없어요, 이건. 통지, 수리. 이런 각 실정법에서 각 개별법에 이런 용어가 갑자기 많이 나와요.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옵니다. 자,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용어 익히시라고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자, 이런 행위를 갖다가 뭐라고 하자? 행정행위라고 하자라고 학자들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거서 보니까 이 공통 요소를 갖다가 뽑았어요. 뽑았더니 우리 행정행위 의의가 있죠. 행정행위 의의.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 이 6가지 공통 요소를 가진 행위 내용 실질 봐보니까 자, 이 첫 번째 봐보세요. 행정청의 행위더라. 이건 다 행정청의 행위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두 번째 봐요. 구체적 사실이 된 법 집행 행위예요. 세 번째가 외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예요. 네 번째가 권력적 단독 행위예요. 다섯 번째가 공법 행위예요. 좀 우리 교재는 5가지만 하니까 교재대로 하죠. 총 이런 5가지 요소를 가진 행위를 앞으로 뭐라고 하자? 행정행위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관념화, 추상화했던 거예요. 추상화한 학문상의 개념이에요. 자, 봐보세요. 자,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에서 보세요. 이런 특징적인 요소를 뽑아서 앞으로 이런 행위를 갖다가 행정행위를 하자라고 약속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우 관념화되어 있고 추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 행정행위를 설명해봐라. 뭐 이제 공부하실 때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저도 공부할 때도 이제 은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죠. 대답 못합니다. 대답 못해요. 보고서도 멀뚱멀뚱해요, 이렇게. 아예 입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와 같이 행정법 법 과목이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독일 법학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각 개별법에서요. 하명, 허가, 면제에서 이런 행위들의 특징을 분석해봤더니 이런 공통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걸 뽑아서 이것을 앞으로 행정행위를 하자. 왜 행정행위 개념을 왜 학자들이 만들었는가? 중요해요. 우리 행정주체, 우리 행정청,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하는데 이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이런 행위죠. 행정행위로 인정되면 이걸 갖다가 바로 위법한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이런 거죠.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면 바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줍니다. 이런 처분이 위법한 처분에서 나의 권익이 침해됩니다. 그러니 이런 위법한 처분을 갖다가 취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취소성.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무효 확인성을 통해서 구제를 해줘요. 이런 행정행위, 즉 이런 것에 해당되는 행정행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안 해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구별 실익인 것. 행정행위 개념 정립이 실익은 뭐냐? 처음 나와요. 뭐라고요? 뭘 통해서 구제해 준다고요? 그렇죠.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줍니다. 또 행정청이 행정작용 중에서 이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이 위법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을 해줘요. 이와 같이 우리 국가 행정작용은 크게 얘기해서
꼭 공법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행위도 있어요. 공법행위 중에서도 권력관계에서 해당되는 이런 일방적으로 명령적인 강제, 그죠? 강행법규에 의한 이런 강행행위, 그죠? 행정행위, 행정청의 권력적 단독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사법과는 달리 행정법이라는 행정쟁송법과 행정상 손해전보라는 행정구제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법 적용하고 민사법상의 뭐 일반 취소소송인 거 아니고 또 민사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법에 행정구제의 특수한 법체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정행위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바로 학문상 이렇던 얘기예요. 이 실정법에서 개별법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걸 공통적으로 이 하명 보세요. 하명 설명할 때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제한돼요. 행정청이 행위로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행위고 외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며 권력적 단독 행위이고 공법 행위인 하명 행위는 이렇게 그죠? 행위는 하명인데 자 이렇게 하명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지죠. 길어지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법 기술적으로 난잡해져요. 그래서 이걸 딱 우리가 할 때 행정행위는 하명은 허가는 면제는 행정이다. 하면 우리가 약속된 개념이니까 바로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렵지만 결국은 굉장히 독일 법학의 최대 난점은 처음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법 전공 학생들도 여러분들도 공무원 되시기 위해서 행정법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처음에 장벽이 높아요. 근데 일단 딱 약속되면 그 다음부터 이거 안 따져요. 행정행위 다 통해요. 뭐 학자 우리 강의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법 쪽에 계신 변호사님, 판사님 다 약속된 개념이에요. 행정행위 이거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하면 바로 소송 가고 아니면 소송 못 가요. 그래서 굉장히 법적 성질을 그렇게 따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됐죠? 됐죠? 예. 그러면 제가 다른 거 빼고 자, 요거 6가지 공통 요소 일단 꼭 아셔야 하고 제가 줄여서 현재 이 행정행위 개념과 관련돼서 보시면 이제 최협의설 이거 좀 쓸게요. 잘 보이나 모르겠네. 예. 최협의설 그죠? 최협의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최협의설 지금 현재 통설 판례인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개념 이것이 최협의설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행정행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써볼게요. 다 정리해 볼게요. 다 빼고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이거죠. 예.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다. 우리가 요약해서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빼고 그러면 여기서 설명됐고요. 아니 봤더니 이게 행정행위구나 이제 알았는데 세상에 행정행위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주고 또 행정상 손해전보 이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해준다고 했어요. 딱 가봤어요. 행정행위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법조문에 안 나와요. 기술법에 행정행위가 없어요. 자 그러면요. 이에 딱 갔더니 이 처분 개념이 있더라는 것이죠. 처분 개념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럼 과연 그래서 학설 대립이 있는 겁니다. 자, 이 행정행위 개념이 학문상 개념이 그대로 이 처분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학설이 있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일원설 또는 일원론. 학문상 용어인 행정행위가 실정법상 용어, 즉 쟁송법상 용어인 처분 개념으로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일원설. 아니다. 학문상의 행정행위 개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서 이 행정행위보다 더 넓은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으로서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뭐예요? 네, 이원설이에요. 현재 우리 행정법학회의 자소서는 이원설입니다. 이원설에 의해서 시험에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원설 이게 뭐냐면 우리 학문상 개념이 뭐냐?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이원설이 자소설이다. 이 처분 개념은 좀 실정법인 행정쟁송법상, 행정절차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 처분 개념은 학문상의 용어인 행정행위 개념이 그대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으로, 더 넓은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원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봐봐라. 이 쟁송법상, 우리 실정법상 이 용어죠. 이 실정법상 용어입니다. 실정법상 용어, 쟁송법상 용어, 봐볼까요? 여러분들이 실정을 해보죠. 자, 처분 개념 봤더니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처분 개념이. 자, 행정청이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마지막에 구절이 이거예요. 공권력 행사 또는 다 써볼게요. 또는 그 거부입니다. 그 거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준하는 행정작용이에요.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봐요. 야, 이게 이제 이 개념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1편에서 권력관계 행위가, 제2편에서는 공권력 행사, 제3편에서는 처분, 즉 권력관계 행위죠. 이게 권력관계 행위예요. 그죠? 맞잖아요. 이게 행정행위예요. 이게 바로 이게. 그죠? 이게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를 한 가지 더 써놓을게요. 이건 좀 올라가요.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능히 이걸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9급이든 7급이든 그 밖에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든 고독 좀 하셔야죠. 행정법은 좀 나오셔야죠.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학교 못 오세요. 남들 다 나오는데 자기만 나오면 안 되죠. 휴자 과목이에요. 다른 여타 좀 선택 과목도 있는데 행정법 제 개인적 생각인데 공무원을 하시는데요. 법 집행기관이에요. 행정공무원이 행정법을 안고 들어간다. 세무공무원이 세법 회계를 안고 간다. 또 경찰공무원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 안고 한다. 경찰공무원이 행정법을 안는다. 군무원이 안는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하죠. 세무공무원이 우리 일반 공무원이 갔는데, 그런 여러분들 행정법이 필수 과목 들어갔을 때 여담인데 좀 머리 식히십시오. 여담인데 전북에서 이제 행정법과 행정학의 과목 들어가고 나서요. 예전에는 공무원이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박봉이다 해서 거의 안 갔잖아요. 민간 기업 가면 거의 대여섯 배, 10배 정도의 수익을 나는데 누가 공무원 가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국가가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국까지 가죠. 계속 그 봉급 수준이 올라가서 지금은 우수중소기업 사장보다 낫다.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로 부부가 공무원이면 우수중소기업 사장보다 낫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진짜 맞습니다. 맞습니다. 평균 공무원 급여 10년 차 이상 되면 444만 원인가 445만 원 돼요. 15년 차 정도 평균 보니까 작은 돈 아니에요. 작은 돈 아닙니다. 민간 기업에서 진짜 대기업 빼놓고 대기업도 거의 400 받아요. 많이 받아야. 그 나머지 대기업
공무원 아니고서는요. 대기업 공무원이 아니라 대기업 사원이 아니고서는 나머지 일반 다 2, 300짜리예요. 주말에 어디 있어요? 놀라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어? 언제도 직업적인 안정성 보장 안 되죠. 연수 들어가시면 최소한 처음부터 들어가면 15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세금 다 빼고 하면 130 나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1호봉이. 그 다음 바로 이제 2, 3년 차 있으면 8급 올라가잖아요. 그럼 직급에서 50만 원 올라가요. 직급 봉급으로. 거의 210만 원, 250만 원 나와요.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 민간 기업에 가면 죽어납니다. 진짜 뼈 빠집니다. 자, 정말로 진짜 등뼈 허리 해요. 야, 힘니다. 그 정도 일해요. 공무원 뭐 주말 다 놀지, 다 놀지, 빨간 날 나가서 일하면 수당 받지. 그래서 뭐 물론 그 공무원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직업적 안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잠깐 머리 식혔고요. 이거 봐보세요. 여기 내용이 나왔는데, 좀 일원설 혹시 용어를 좀 더 익혀둘게요. 요 잘 보세요. 요 개별법 있잖아요. 실정법. 이게 실체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법과 절차법이 뭔지 아시죠? 네, 설명 들고 갈게요. 여러분들 그 용어 실체법은 그 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상, 법규상을 정한 법을 실체법이라고 해요. 실체법. 국민의 권리 의무상을 정한 법을 실체법. 그러면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뭐로죠? 국가고정 원칙이니까 법축과에서는 바로 절차법. 그죠? 절차법,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이게 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한 그 절차를 규정한 법이 무슨 법이에요? 절차법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실체법이란 말이에요. 하면을 통해서 어떤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허가를 통해서 어떤 반사적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면제를 통해서 의무가 면제되고 특허를 통해서 권리 설정 받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법이에요, 이게 다. 실체법상의 용어들이 이게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론설은 이 실체법상, 쉽게 말하면 이 실체법상이 이 행정행 개념이 처분 개념으로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일원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원설 좀 용어 좀 같이 익혀볼게요. 이원설 뭐라고 하냐면 쟁송법상 처분 개념설. 이렇게 시험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우리 행정쟁송법에 규정된 이 처분은 처분 개념은 이 행정행위 개념을 그대로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더 넓은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낸 거다라고 보는 것이 쟁송법상 처분 개념설이에요. 현재 이게 다우설이고요. 이렇게 시험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고 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의 5, 6년, 4, 5년마다 나와요, 이거. 아이고, 이제 시험 5개년도 기출 문제 보니까 더 이상 이런 문제 안 나오겠구나. 안 나와. 빼. 안 돼요. 우리는 한 번 시험 나왔던 것은 그 출제위원이 3, 4년마다 들어가면서 내기 때문에 그 위원이 그대로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3, 4년, 4, 5년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딱 한 번 걸려요. 이거 몇 년마다 또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그 10여 년 걸쳐서. 됐죠?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저 키포인트가 뭐냐면, 요놈은 실체법상, 그죠? 자, 줄입니다. 행정행위. 이 행정행위 개념이에요. 이 행정행위입니다. 실체법상 행정행위, 요거는. 여기에다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다 플러스 알파예요. 여기다. 이거. 자, 행정행위 개념보다 이 처분 개념이 이 꼬리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 때문에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적용. 꼭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도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들어가요. 예를 들면 권력적 사실행위.
여러분들 이 공법 행위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거 법적 행위예요. 법적 행위예요. 여러분들 법적 행위하고 사실 행위는 구분돼요. 법적 행위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 행위는 법적 효과의 발생과는 무관한 사실상의 결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 잘 나오니까 이거 한 5, 6년, 6, 7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한참 됐어요. 또 나온 지가 좀 나올 때 됐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시험 맞춰보세요.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자, 권력적 사실행위. 이거 사실행위예요. 법적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권력적 행정작용은 맞는데 법적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행위야. 그러면 이놈은 행정행위 개념에 포함돼야 안 돼요. 여기 행정행위 개념에. 요거 포함돼야 안 돼요. 이거 포함돼야 안 돼요. 요걸 포함해야 해요. 여기에 포함돼야 안 돼요. 거꾸로 있네.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어디에 해당돼요, 이거? 여기 요 행정행위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요. 과연 이것이 물론 이 공권력 행사인데요. 이 두 가지는 보통 행정행위 개념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견해도 있고 여기에 해당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사실 공권력 행사는 꼭 실제법상의 권력적 행정행위, 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리하면 권력적 사실행위 이것은 처분성이 있어 없어? 처분성이 있어 없어? 있죠. 처분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해도 상관없고 여기에 해당된다고 상관없는데 이 개념에는 안 들어가. 즉 쉽게 말하면 학문상 개념인 실제법상의 행정행위 개념은 안 들어가 이건. 여기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요거는 여기 해당될 수 돼요. 근데 사실은 이 공권력 행사가 이 법적 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좀 더 그 학설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학문상 실제법상의 행정행위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할 때 일단 학설은 처분 다 포함되죠. 여기 처분으로서 여기에 해당된다든지 여기에 해당된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쉽게 말하면 시험에서 봐보세요. 수학적 표현인데 좀 네. 처분 개념이 행정행위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설이고요. 일단 이거 다 됐죠? 이것도 이제 조금 난이도 높여서 뭐 혹시 7급 보시는 분들 9급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7급에서 4, 5년 차, 3, 4년 차 나왔던 거 이어서 우리 9급에도 이어 나옵니다. 그 출제위원들이 들어가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7급 들어가잖아요. 다음엔 9급 들어가고 9급 들어가면 7급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자, 됐죠? 일단 요거 정리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놓으시고 다시 여러분들 책을 갖다가 여기 책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행정행위 의의와 관련돼서 처음 나오는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행정행위 의 다음에 이제 구분 나오잖아요. 두 번째. 요 개념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잠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행정입법을 배우셨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요 개념을 갖다 아셔야 돼요. 좀 일반 처분이 나오는데 요 개념 개별 처분과 일반 처분을 아셔야 돼요. 왜? 일반 처분과 개별 처분 뒤에서 바로 하명, 허가, 면제, 허가, 특허, 인가에서 일반 처분 형식으로 인정되는가, 개별 처분 형식으로 인정되는가, 요게 나옵니다. 그러면 연습을 할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워낙 중요해서 중요합니다. 당구대학교 시험입니다. 여기가 이제 법령이 있어요. 이제 법령이 있습니다. 법률과 법규명령이 있어요. 자, 여기 그다음에요. 법령이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행정행위. 자, 행정행위. 자, 그다음에 이 행정행위를 학문상 개념이고 실정법상 뭐라고 한다 했죠?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 그죠? 처분이라고 해요.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힌트가 아니라 알려드리면, 자, 우리 그 법원은요, 우리 법원 판례는 소송 실무상 학문상 개념도 아니고, 그다음에 실정법상 쟁송법상 개념도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행정처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판례를 보시면 갑자기 행정행위를 열심히 배웠어요. 또 처분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판례가 갔더니 세상에 행정행위, 그다음에 처분이 안 나오고 행정처분 이렇게 합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용어예요.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행위를 봐볼게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이 법령은요, 원래 법률과 법규명령인데 원칙적으로 이 법령은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교육하는가를 보도록 하죠. 자,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교육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규제해요. 자, 그다음에 자, 됐죠? 그럼 행정행위 처분은요, 원칙적으로. 자, 일반적이고 이거 빠졌네요. 하나 둘게요. 일반적 쓰겠다. 일반적 추상적 규례예요. 그러면 일반적 추상적 관념화되고 붕 떠 있죠. 붕 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바로 우리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청이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적용 집행하죠. 어떻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규율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 구체적 규율을 하죠. 규제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죠? 일반적인 그 법령 적용 형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일반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또 추상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개별적, 구체적. 자, 제가 이렇게 씁니다.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자,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이거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자, 법령은요. 자, 법령은 법 제정 시점으로부터 법이 폐지되기까지 이 법령은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맞죠? 예. 법령은 법 제정 시점으로부터 법 폐지되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되죠. 상식.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시점부터 폐지되기까지 이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처벌하죠. 그래서 봐보세요. 일반적 규율, 이 뜻을 아셔야 돼요. 일반적이라는 뜻은 불특정 다수인 우리 국민, 불특정 다수인인 우리 국민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 일반적 추상적으로 있어요. 이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마디로 잠정적인 범죄자예요. 불특정 다수인 우리 국민이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어떤 자가 위반했던 항상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인한테 위반자인 특정인에게 한 번 딱 적용되고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중에서 어떤 자가 위반한 자가 나타나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됩니다. 적용돼서 범칙금을 물린다. 벌금을 물린다. 그죠? 어떤 행정제재를 가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한다. 철회 처분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일반적 규율은. 그러니까 법이 한번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특정 다수인 중에서 어떤 자가 위반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적용되고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규율을 해야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딱 한 번 적용도 폐지되는 법 안 돼요. 원칙적으로 법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 그죠? 원칙도 안 돼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어떤 사람 탄압하기 위해서 그죠? 자기 라이벌 갖다가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군사정권 시절 때 그랬습니다. 그 사람만 갖다 대상으로 해서 규율하는 법 안 돼요. 원칙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률 있죠. 불특정 다수인 중에서 소수자 또는 그저 소수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추상적 규율은 뭐냐?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 중에서, 일반 국민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이것은 불특정 다수 위반 사례, 불특정 다수인이 나타나서 어떤 법 위반한 어떤 사례가 나타나면 그 사례에 한 번 적용되고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 사례가 나타날 때마다 계속 적용되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이 사건의 예에 대해서 계속적 반복적 적용을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이렇게 좀 풀어서 이렇게 법학 기초를 쌓아가면서 하시면 훨씬 더 쉽고 다른 법 공부할 때 쉽고 시험에서도 바로 연결됩니다. 제가 왜 이걸 시간 내서 할까요? 왜? 우리 교재는 조금 있지만 잘 돼 있어요. 교재가 꼭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건 메모하시면 되죠. 이건 안 써도 돼요. 다만 이건 꼭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 뒤에서 기출 문제 풀 때 이게 나와요. 자,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 중에서 어떤 자가 나타났어요. 어떤 자가 나타나서 어떤 위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청은 갑 당신이죠. 당신. 자, 여기 도로교통법. 자, 어느 지구, 어느 지역 몇 번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셨죠? 당신 갑은 미월 며칠 목요일에 오후 2시에 시간과 장소, 그죠? 오후 2시에 몇 번 횡단보도에서 위반하셨죠? 자, 그죠? 자, 특정인 위반, 그다음에 이 개별적인 것은 그래서 특정인을 말해요. 특정인에 대해서 이 특정인이 미월 며칠 미월 며칠 몇 번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그죠? 시간과 장소가 특정돼서, 그죠? 그죠? 특정 위반 사례,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자, 당신이 위반했으니까 여기다 범칙금 5만 원, 또 벌금 얼마, 그렇죠? 이와 같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일회적 적용이에요. 일회적 적용하고 끝나죠. 이건 계속적 반복적 적용. 이건 일회적 적용. 한번 딱 범칙금 납부하면 끝납니다. 끝나죠. 자, 이와 같이 이 행정청이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을 갖다가 이렇게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과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 행위를 행정행위 처분이라고 해요. 됐죠?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법은 항상 예외가 있어요. 물론 예외가 원칙보다 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법령을 보시면 예외를 봐볼게요. 예외. 자, 예외 볼게요. 이 법령이 잘 봐보세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봐보세요. 여기 개별적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을 규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법령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규율하는데 어떤 법령이 예외적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율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법률이면 처분적 법률이라 하고요.
또 법규 명령이면 처분적 명령이라고, 조례이면 처분적 조례라고 해요. 어? 됐죠? 중요하죠. 요거 가만히 형태 보세요. 이거 뭐와 같죠? 이거 똑같죠? 그죠? 이거 뭐라 한다고요? 행정행위 처분 형식으로, 행정행위 처분 형식으로 법령이 규정된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요? 뭐라 한다고요? 처분적, 법률이면 처분적 법률, 명령이면 처분적 명령, 조례면 처분적 조례라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대요. 행정행위성이 인정돼야 한다. 됩니다. 요거는요. 요거 원칙 요거는 처분성 인정돼야 한대요. 처분성 인정 안 되죠. 일반적 추상적 법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령도 처분성 인정되는 경우, 다시 한번 용어 익힙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처분적 법률, 처분적 명령, 처분적 조례. 됐죠? 중요합니다. 요거 원칙으로 봐보세요. 여기. 자, 행정행위가요. 원칙적으로 계획적 지적 규율인데, 우리 행정행위도 예외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 있어요. 아시겠죠? 또 일반적, 추상적 규율도 있어요. 이것도 행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 나와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는 똑같은데, 요놈은 똑같지 않죠? 요거는 뭐와 똑같아요? 법령의 일반화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일반적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을 말해요. 이 구체적 규율은 똑같아요. 특정 사례. 불특정 다수인이요. 자, 위반한 불특정 다수인 중에서 어떤 자가 나타나서 위반한 특정 사례에 대해 적용한 거예요. 이거 처분성 인정돼야.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일반 처분. 아시겠죠? 일반 처분이라고 해요. 일반 처분이라고. 그럼 이건 무슨 처분? 이건 무슨 처분? 이건 똑같잖아. 이건 무슨 처분? 이건 일반 처분이란데요. 이건 무슨 처분? 그렇죠. 이건 개별 처분. 개별 처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일반 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셔야 돼요. 이거 두 개 다 처분성 인정돼야 한대요. 처분성 인정됩니다. 됐죠? 제가 왜 강조하는가 하면, 자, 중요합니다. 여기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 그 다음에 항고소송, 다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서 이제 계속 반복된 거니까 취소소송 이거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소송에서 특히 항고소송은 이 처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에요. 이 처분이 위법해서 나의 권익을 침해해요. 법원이요, 나한테 이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통해서 무효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항고소송은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처분에 대해서만 항고소송,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일반적인 이거 추상적인 법령을 행정소송으로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 소송 이길 수 없어. 요거는요. 가능하죠. 법령 중에서 처분적 명령 조례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여기 개별 처분 당연히 가능하죠. 일반 처분 당연히 항고소송 돼요. 이게 딱 공식이에요. 법학에 이제 법학이 어려운 것 같은데 개념만 이해하면 다 끝납니다. 뭐 어렵게 합니까?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제가 이제 행정법을 이제 지도한 거의 15년, 20년째 오는데요. 좀 일찍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뭐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것도 적은 나이도 아닙니다. 아닌데, 뭐 하다 보니까, 행정법 같은 경우는 이제 첫순환, 처음에만 잘 그 기초만 잘 해드리면, 그다음부터는 2순환, 3순환부터는 다 끝나버려요. 6개월 사이에 끝납니다. 물론 성실하게 해야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강의 믿고 우리 체질책 정도의 교재에다가 문제집도 있으니까요. 강의 이용해서 들어주면 한 6개월 정도 끝내요. 평균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 단축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수험 공부에서 절대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전공 학생이든 비전공 학생이든 행정법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하고요. 처음에서 합격하려면 1년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1년이 행정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공무원 기준에서 다른 공부를 하면서 같이 강의를 이용해서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려요. 혼자 하시면 뭐 엄청난 시간 걸리겠죠? 예, 1년이 아니라 10년을 해도 안 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나 좀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10년 걸려 할 수 있어요. 행정법 정보할 수 있는데 수험 경제에 반합니다. 반하고 우리 책 교재와 강의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또 하니까요. 책만 사면 되니까 최소한 전제 가는데 자기 기본 학위 소총도 준비 않고 한다. 글쎄요, 저는 의문입니다. 시간 낭비죠.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공무원을 해서 평생 직장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주말 휴일 다 잘 놀고 잘 살고 결혼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도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 판단하셔야죠. 분명한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됐어요. 딱 끝나. 이게 바로 뒤에까지 다 연결되는 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제 됐죠? 특히 이제 개별 처분, 일반 처분. 시험 문제가 뒤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시면 기억하세요. 그때 또 할 거예요. 허가는 원칙적으로요. 허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처분 형식과 일반 처분 형식이 다 허용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또 반대로요. 허가는 특정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보통 이 주문이 잘 나오는데 다시 한번 허가는 개별 처분 형식뿐만 아니라 일반 처분 형식도 가능하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를 않고 암기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려고 고생하시는데요. 암기를 하게 되면 이 부피가 안 줄어요. 이게 공부가 안 줄어요. 공부량이.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하라는 이유가 아예 암기 못 해요. 뒤에서 보면 다 이게 용어 다 들고 다 암기 될 텐데 이해를 해야 하셔야죠.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자꾸 마음이 급해져요. 급해지는 거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는 시간 수험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간 너무 넓히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2년, 3년 걸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최소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좀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재 봐보세요. 여기 요거 다 돼 있네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양가로 일반적 구체 규율 있죠. 여기 통행금지 횡단보도 설치행위 등 있죠. 요거는 무조건 나오면 이 사례 나오면 일반 처분 골라주세요. 답이 일반 처분이에요. 요 사례 나오면 통행금지 횡단보도 설치행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다음에 일반 처분을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행정 행위 사전 결정 법원화가 나오죠. 요거는 지금 제가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행정행위는 종국적 행정행위로 한 개의 행위를 행해집니다. 보통 원칙적으로 영업허가다, 영업허가 처분이다, 한 개의 행위죠. 그런데 행정행위가요 대단히 프로젝트를 위해서 행해지는 행정행위죠. 원자력 발전소 건설 봐보세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전기 생산하죠.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보시면 부분 승인, 부분 허가라고 해요.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처음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거의 10여 년마다 10여 년 만에 올해 나왔어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보면 원자력 발전소 보면 뭐래 한번 사고가 나면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배출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부지 사전 승인, 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이죠.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해서 사전 승인 단계가 있어요. 사전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지를 갖다가 이제 다 정리해 놓고 기반을 닦아 놓고 그 위에다 원자력 발전소 시설, 건축물 허가, 시설과 건축물 허가가 나요. 건축 허가 및 시설 허가가 나요. 그 다음에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전기를 갖다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죠. 영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거의 10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빨라야 6, 7년, 10년 걸립니다. 막대한 비용, 약 2조, 3조 들여서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허가로에서 이런 것은 불합리해요.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부분 허가, 부분 승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부지 사전 승인 단계, 그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단계, 그 다음에 영업 허가 단계. 각각의 부분마다 다 전국적인 행정행위로 인정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인정되고 이때 판례가 참 잘 나오는 게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부지 사전 승인의 하자가 있었어요. 하자가 있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어떻습니까? 간과되고 건축 허가 단계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좀 공사 단계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좀 건축 허가, 건축 시설을 하고 있어요. 이때 판례는 부지 사전 승인의 하자는 부지 사전 승인에 해당되는 하자는 건축 허가에 흡수되어서 건축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 허가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봅니다. 요 결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사전 승인의 하자가 있는데 건축 허가 단계로 이렇게 전환되면 건축 허가의 하자로 흡수되어서 건축 허가를 대상으로 해서 취소송 등을 제기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행정 행위는 뭐냐면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행정이에요. 이것도 행정행위성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 결정과 사전 결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비 결정, 사전 결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요. 폐기물 허가업, 폐기물 관리 허가업라는 허가의 요건 중에서 먼저 그 사업 계획서를 갖다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돼요. 사업성 검토, 적정, 그 사업 계획서에 따른 사업이 적정함을 갖다가 결정받아서 이때 영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사업 계획서를 짜가지고요. 관계 행정장관에게 제출해서 적정 통보를 받아야 돼요. 적정 통보를 받아서 그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나머지 요건을 갖춰서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적정 통보를 받으면 이거 안 돼요. 적정 통보 다시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적정, 부적정 통보,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업 허가의 요건 중에서 일부 하나의 요건을 먼저 받는 거죠. 예비 결정, 사전 결정 받아서 적정 통보했을 때 폐기물 관리업 허가를 신청하면 행정관청은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도 행정행위성이 인정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법효적 행정인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법효적 행정인데 이건 일단은 지금 요거까지 정리하고 다시 한번 법효적 행정을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법효적 행정행위 잠깐 보도록 하죠. 복효적 행정행위인데 보통은 한 개의 행정행위에서 한 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청이 상대방 갑한테 예를 들면 여기 행정청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있는데 상대방 갑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청은 이 상대방 갑에 대해서 사인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이 갑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수익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행정청이 이 갑에 대해서 침해적, 침해적,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침해적, 부담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 같은 용어예요. 침해, 침익, 부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자, 우리 근거법률은 근거법률은 보통 이 당사자,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에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그죠? 각각이 이 두 사람,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즉 행정청과 그 상대방 사인, 요것만을 상정해서 법을 규율합니다. 규율을 하는데 봐보세요. 이게 오늘날 그 복회적 행정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복회적 행정행위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협의 좁은 의미에서의 복회적 행정행위. 지금 앞으로 제가 복회적 행정행위다라고 말씀드리면 이 협의 복회적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행정청이 이 갑에게요 이렇게 일개 행정행위, 일개의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일개 행정을 했는데 이 상대방 갑에게는 수익적 효과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뜻하지 않게 이 상대방 갑은요, 이 상대방 갑은 이익을 보는데 이 일개의 행정행위에서 뜻하지 않게 이 갑과 상대방 갑과 이해가 될 때는 제3자 타방, 혹시 시험에서 제3자 타방 타자로 나올 수 있어요. 타자. 서로 이해가 상반돼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LPG 충전소 설치허가예요. 가장 전형적인 거. LPG 충전소 설치허가죠. 설치허가. 그 다음에 납골당 설치허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허가 처분이죠. 자, 이 사람은 LPG 충전소 근거법, 납골당 설치 근거법. 그래서 신청해요. 납골당 충전소 돈 많이 벌죠. 특히 납골당 돈 많이 벌어요. 근데 문제 있는 게 거기서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상쾌한 아침입니다. 딱 일어났더니 그 옆에서 아이고 하면서 막 통곡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허구한 날고서 차량 막 뭐하고 아이들 학교 등교하는데 저는 늦게 막 통곡소리 나보세요. 글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때 인근 주민들이죠. 인근 주민. 그렇죠. 인근 주민들. 난리시죠. 이거 폭발하면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맨날 빵빵 대고 언제 또 이놈이 폭발해서 내가 죽을지 모르고 또 매연 또 소음 방해 막 나죠. 문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도 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죠? 예, 뭐 기름 그 주유하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매연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난리 나죠. 여기는 뭐가 발생해요? 침입적 효과죠. 이렇게 반대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침입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이해가 어떻게 돼요? 이해가 상반된다. 이런 경우에 이때 제3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우리 근거법규가 보통 행정청과 그 상대방만을 규정하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되는 경우 오늘날 우리 권리의식, 우리 국민들이 권리의식이 굉장히 강화됐죠. 민주화 이후에. 그래서 막 대모고 난리치죠. 그래서 법원에서 자, 이 갑은요 근거 법률에 의한다면 개인적 공권을 가져요. 개인적 공권을 갖는데 이 개인적 공권은 이 갑이 개인적 공권을 인정해 주는데요. 자, 이 뜻하지 않게 제3자의 무슨 이익? 자, 옛날에는 이 근거 법률에서 이 상대방은 개인적 공권이죠. 법률상 이익이죠. 이게 법률상 이익이에요. 이 법률상 이익인데 이건 보호되죠. 오늘 뜻하지 않게 이 사람은 법률상 이익이 실현되는데 제3자가 옛날에는 제3자가 받는 이익은 다 뭐라고 했어요? 다 반사적 이익으로 받습니다. 다 반사적 이익이니까 이 옛날에 제3자 인근 주민들은 구제를 못 받았어요. 소송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하도 좀 민주화 이후에 막 대문을 하다 보니까 이 빨간 이거 밑줄친 부분 이거죠. 요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앞에 배웠죠.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해서 지금은 요거와 요걸 갖다 뭐라고 본다고요? 그렇죠. 법률상 이익으로 봐요. 제3자요 행정이. 그래서 우리가 꼭 용어를 이렇게 두세요. 복효적 행정이, 협의 복효적 행정을 갖다가 제3자효 행정이라고 해요. 제3자효 행정행위. 봐요. 여기. 이렇게 한 개의 행정행위가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해서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판례가 이것은 중요합니다. 원래 근거법률이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익이잖아요. 이거. 이건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익이니까 이것은 개인적 공권이고 법률상 이익이에요. 근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받는 이익 중에서도 옛날에는 다 반사적 이익, 간접적 이익으로서 반사적 이익으로 봤지만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법 해석을 통해서 법원이 법 해석을 통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해석되는 한 이것다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해서 결국은 여기 제3자는 어떻게 돼요? 이 3자 중요합니다. 결론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적격, 그 다음에 행정소송과 심판에서 참가인 적격 등을 이렇게 확대해주기 위해서 인정되는 이론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먼저 알아두시고 우리 교재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행정 절차상의 문제, 원고 적격의 문제, 제소기간의 문제, 판결의 효력의 문제. 그래서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행정 절차상의 문제. 올해도 나왔어요. 행정 절차법상 행정기관은 제3자에 대한 통제 의무를 지정한다. 그렇죠. 이 문제점이 있어요. 아니 여기는 이익이 되고 여기 이거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여기 이익이 되고 여기 침익이 되는데 우리나라 행정 절차법은요. 이 상대방에 대한 침입자 이런 경우 쉽게 말해 이런 경우에만 상대방을 통제해 주고요. 상대방이 침입적인 경우만 통제하고 제3자의 행정에서 이렇게 상대방이 수익적이고 제3자에게 침입적일 때 이에 대해서는 통제 규정이 없어요. 현재 문제점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실적법인데 행정적인 상대방의 침입적 효과의 이 행정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통제할 수도 있어요. 당신한테 이런 침입적 행위를 하겠습니다. 통제는 거예요. 사전 통제. 우리나라는 제3자 행정에서 상대방의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제3자에게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될 때는 제3자에 대한 통제 의무 규정이 없어요.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 그 얘기 일본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요거고 원고 적기 문제는 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 제소기간 문제 중요합니다. 이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할 때 이 제3자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있죠.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5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소송에서는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한다. 이 규정.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할 때도 심판 청구 기간과 소제기 기간의 적용이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결이 효력의 문제죠. 왜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거 썼겠어요? 왜 썼겠어요? 왜요? 이 행정청과 이 갑 상대방이죠. 이 법적 분쟁에 의해서 판결이 나면 행정소송상, 행정심판상 어떤 재결이나 판결 효력이요. 제3자에게 자동으로 미칩니다. 자동으로. 아니 행정청과 이 상대방 갑이 재판이나 행정심판의 결과가 제3자 인권주민으로 그냥 미쳐버려. 적용돼버려요. 그럼 제3자는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따라서 법적 효과, 판결의 효과 받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약에 행정청이나 상대방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벌어지면 이때 제3자에게 참가인 적격. 요게
상대방과 행정청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참가해서 나에게 우리 제3자에게 유리한 편을 들 수 있도록 하는 참가인 적격을 인정한다. 그렇게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렇게 최근 교재는 이렇게 얇게 잘 되어 있지만은 이런 내용이 많이 있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